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두들된 인형같이 사랑스러운 아이 엄마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전 결혼 전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조카들 봐주는 것도 제가 좋아서 다 놀아주고 봐주며 지내곤 했어요. 남편과도 연애 내내 조카들 사진까지 프로필로 해놓았고 아기 얘기를 자주 할 정도였으니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알고 있죠. 만약 결혼 전에도 아이를 갖게 돼도 기쁘게 잘 받아들이자고 했고 그 부분을 남편도 좋아했어요. 요즘은 늦게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전 남자를 만나는 기준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성향, 좋은 아빠가 될 만한지부터 봤어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결혼 후에도 아기가 너무 빨리 갖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남편도 시댁에서도 그런 면을 기특하고 고마워하더군요. 임신해서 태교로 책 읽어주고 운동하는 것도 게을리한 적 없고 손수 바느질로 아이 인형이며 소품들을 만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 제 안에서 품다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아이만큼은 빨리 낳아 키우고 싶다고 나이도 있는 편이니 하루라도 더 건강한 때 출산하고 싶다고 하니 저를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런 면을 항상 고마워했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아이만 건강하게 잘 출산하면 나중에 걱정 없이 살게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몸만 잘 챙겨 라곤 하셨죠. 그리고 친정엄마 이상으로 먹고 쓰는 모든 것을 유기농 음식들로만 챙겨주며 저를 예뻐해 주셨죠. 그때 시어머니의 보상이라는 말이 찝찝하긴 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보니 그 말을 그냥 지나친 게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네요. 이젠 정말 모든 것이 제 탓처럼 느껴지고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이를 낳기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서서히 시댁에서는 지금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차까지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며 배에 튼살크림 바르는 것까지도 다 최고급으로 챙겨주셨어요. 같이 외식 한 끼라도 할 때 백화점에서 제가 가방 하나만 유심히 봐도 다음 날이면 집으로 사올 정도였죠. 남편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시어머니가 다 알고 챙겨주니 며느리로 예쁨을 다 받는구나 싶어 저 또한 감사했어요. 친구들은 출산 후 육아 걱정에 회사 복귀를 생각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그에 비해 전 시댁과 친정에서 함께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겠다는 의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딱히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더 컸죠. 어쩌다 콜록하고 기침소리만 나도 그날 당장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걱정된다고 집안일까지 다 도와주고 몇 시간이고 사골 국물까지 우려내서 챙겨주면서 곁에 있어주셨어요. 그렇게 출산 준비를 하며 보내고 있었는데 8개월 정도 만삭이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TV를 보다 제가 손을 만지작거리자 시어머니가 절 빤히 보면서 너 불안하니?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니? 옆에 있는 내가 다 불안해 죽겠다 얘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네? 제가 불안해 보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선 근데 왜 이렇게 손을 꼼지작꼼지작 만지는 거니? 이거 되게 안 좋은 징조 같은 건데 넌 못 느끼니? 라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아무렇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날은 집에서 한참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를 부스스하게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너 약간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 얼굴인데 괜찮은 거니? 물 한 잔 마셔라. 너 솔직히 말해. 불안하지? 뭔가 막 불안해 미치겠지? 라며 그때부터 불안이란 말을 저에게 아주 습관처럼 꺼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출산이 임박한 상태니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 어림짐작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전 도리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아이를 얼른 더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 불안하게 보이는 건지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전과 다르게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괜히 작은 것 하나도 큰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날은 어머님께서 직접 해온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물을 조금 다급히 마셔서 컥 하고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저를 심각하게 보더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저번부터 너 급격하게 불안해 보였잖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께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물 마시다가 저도 급하게 마셔서 잠깐 그런 것뿐이에요. 왜 자꾸 불안해 보인다고 하세요? 라고 하니 술 마시고 자기 취했다고 말하는 거 봤니?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 거야. 내가 보기엔 너 공황장애 비슷한 게 있어. 불안한 게 내 눈에 보이는데? 어머님, 제가 무슨 공황장애라뇨. 그냥 TV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고 물 마시다가 살에 걸린 건데요. 그리고 저는 한 번씩 멍할 때가 있는데 그건 계속 그랬었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불쾌한 티를 내며 넌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어머님 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이리 토를 다니? 그리고 네가 인정을 해야 좋아지지. 우리가 너를 하루 이틀 보니? 사귈 때부터 계속 봤잖아. 우리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본인만 몰라? 정신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날로 공황장애부터 무슨 불안증까지 시어머니가 주변에서 본 모든 정신병의 꼬리표가 저에게 달라붙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다른 데 봐도 문제 있다니까 하는 얼굴로 보기 시작했죠. 어디까지나 걱정이 과한 일이려니 오죽 손자가 보고 싶으면 그럴까. 아무 탈 없이 출산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리고 출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정신병에 걸린 며느리로 몰아갔죠. 어쩌다 날이 너무 좋아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어머님께선 어머머, 너 도대체 왜 그런 거니? 왜 이렇게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왜? 뛰어내리고 싶어? 라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셔서 아니요 어머님 날이 좋아서 그냥 본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 날이 좋은데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슬플까? 남들은 이 좋은 날에 행복해 보이는데 불안하고 우울하지 너? 라고 하길래 아니에요 정말 그냥 본 건데 너 그림 그린다며 라고 하시는데 그림이라고 해봐야 퇴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끄적이거나 꽃이나 식물을 그렸던 건데 갑자기 그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촉이 이상했죠. 남편도 걱정이 많다면서 별것도 아닌 걸 문제 삼기에 저도 발끈했어요. 어머님, 저 요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 기분이 나쁘다 이거니? 난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니?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솔직히 불쾌하죠. 멀쩡한 사람한테 자꾸 정신병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네가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자꾸 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참다 참다 말한 거고 라고 하시길래 최대한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어머님께서 저 챙겨주고 아껴주시는 거 다 알아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정신병 있는 사람 취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 주변 정신과 상담하는 친구분께 보여줬고 거기에 나온 답은 제가 곧 폭발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였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 그림은 제가 다 그린 것도 아니고 책에 있던 걸 그대로 따라 그린 것뿐인데 그럼 책에 그림을 그린 작가도 폭발 직전에 놓인 정신병자인 걸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저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편까지 설득한 시댁의 본심이 어딜 향하는지 궁금해서 저는 맞장구를 쳐봤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예민하긴 했어요. 그럼 저 치료라도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시어머님께 던지자 그래, 너도 느꼈지? 이렇게 말해주니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좋잖니. 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병원은 내가 아는 분한테 좋은 곳으로 소개받을게. 너는 이제부터 편안해지는 것만 집중해서 지내라. 출산하고도 애는 내가 다 봐줄 거니까. 그저 출산 후에 아기를 자기가 돌보고 싶어서 시댁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제 정신 핑계를 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거라면 이런 비겁한 짓 안 하고도 사람 바보 만들지 않고도 서로 얘기해 말할 수 있을 텐데 시부모님이 하는 짓이 괜히 얄밉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조금 안심시키고 나면 저에게 이런 얘기도 적당히 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어머님이 봐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자주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상까지 준비해주고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어머니와의 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댁 쪽에서 생각한 의도를 알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입장을 더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부모님은 오로지 너 걱정뿐인데 섬세하고 좋은 분들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하길래 전 남편에게 계속 내 정신에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난 멀쩡하단 말이야. 그러니 남편은 난 걱정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당신 그럴 때 있긴 했어. 내가 봐도 혼자 막 멍하니 있잖아. 당신 정신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온 식구들이 걱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만 당신이 집안일 많이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결국 저는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가 추천해준 병원에 다니며 출산 막바지를 준비해 갔죠. 아기가 세상으로 나와 제품에 안겼고 조리원에서 몇 달 있다 집으로 온 날 최소한 정리는 해놓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집은 정말이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날파리들이 들끓었고 집안에는 악취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히 청소하는 꼴을 보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하지 않아? 내가 이 몸으로 청소까지 해야겠어? 라고 하니 남편은 미안해.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아.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길래 결국 전 산후조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온갖 설거지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멀리서 뛰어와 아이를 품에 낚아채듯 안더니 치울 것도 크게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니? 사람 잡아먹겠다. 너 설마 결벽증까지 온 거니? 너한테 있다간 애도 제대로 못 크겠어. 아우, 나 진짜 걱정돼 미치겠네. 라고 하길래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처음으로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어머머머머, 얘 눈 좀 봐. 눈 뒤집혀서 정상 아니야. 아주 시애미를 잡아먹겠다는 심상이네. 이거 안 되겠다. 당장 애부터 데려가야겠다. 걱정을 가장해 아이를 뺏으려는 수작이 얼마나 치졸하고 못됐는지 남편조차 속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정신병, 결벽증까지 다 만들어서 결국은 아이를 제품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아니, 강제로 훔쳐가 버렸죠. 그 뒤론 아예 문을 잠그고 제 정신병만 탓했죠. 시댁에 찾아가 울고 화내고 달래봐도 아직은 너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 얼른 나가! 라며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애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 살더군요. 아이 사진 몇 장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치료 잘 받으란 말만 하면서요. 그쯤 되니 남편도 시댁과 한패로 애만 데려가고 저하고 이혼을 할 속셈인가 싶었어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못 보고 생이별을 겪으니 그때서야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더군요. 친정 식구들이 찾아가도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졌단 핑계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제 정신병이 진짜가 될 것 같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중 병원을 이용하기로 했죠. 분명 어머니의 지인이니 제 이야기가 새어들어갈 게 분명했으니까 이곳에서 제 상태를 전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어머니처럼 절 몰아가던 돌팔이 의사 앞에 원하는 대로 미쳐주기로 했어요. 일부러 미친 여자처럼 행동을 했죠. 저한테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저 시댁 식구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재밌겠죠? 라며 실실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제 말을 들은 의사가 얼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속으로 이 여자가 지금 왜 이러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 말까지 더듬으며 저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이를 뺏어가서 그러신가요? 라고 해서 아이랑은 상관없다며 그냥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라고 쐐기를 박았죠. 이런 제 상황이 시어머니한테 전달되기만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신병으로 몰아가던 시어머니가 제 상태를 듣고 제가 정말 병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얘 며느라, 요즘 애기 많이 보고 싶지? 보러 올래? 라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니요, 애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전 모성애가 아예 없나 봐요. 대신 어머님이 보고 싶은데 애기 말고 어머님을 좀 보러 가면 안 돼요? 라며 낄낄대고 웃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배운 것 중 하나가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으라고 하는 거였고, 저 또한 그걸 위한 준비를 시작한 거였죠. 전 아이를 찾는 게 먼저니까요. 일부러 아이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겁을 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제 태도에 겁이 났는지, 아니, 너 원래 아기를 보고 싶어 했잖니. 근데 왜 날 보고 싶어 해? 나는 너 볼 마음 없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연락보단 시어머니가 보고 싶단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 지인이 하는 정신과도 꼬박꼬박 다니며 미친 여자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죠. 아마 제 상태가 궁금했나 봐요. 본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정말 미쳤는지 보고 싶었겠죠. 저 또한 그 문이 열릴 날을 기다렸으니 그날 전 다 끝낼 준비를 했습니다. 전과 다르게 뚱하게 있는 절 보고 시어머니는 불안해 보였어요. 요즘은 상태가 어떠니? 뭐 기분이라든지 라고 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깔깔대며 요즘이요? 편하고 너무 좋아요.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라고 하니 그러니? 그래. 너 좋아지고 나면 그때 니네 둘이 다시 합쳐서 살면 돼. 라고 하셨죠. 그리곤 제가 일부러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상하단 낌새를 눈치챘는지 막 일어나시며 나는 이만 가야겠다 하고 주랭랑을 치시려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딱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할 일이 더 남았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오늘 어머님 없애려고요. 라며 미친 여자처럼 정색을 했다 웃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작은 방으로 막 도망을 치시며 문을 잠그시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망치를 가지고 와 문을 치고 부셨죠.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소리를 지르며 그만해 이거사 그만하라고 라며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절 보고 너 왜 이러냐? 응? 왜 이래? 라고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왜 이런다니요? 저 아픈 사람이잖아요. 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본인 입으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너 쇼하지 마. 지금 누굴 속여? 애랑 떼어놓으려고 그랬더니 진짜 미친 척하고 겁 없이 구네. 이거 망치 안 치워? 너 치료받는 데가 사실은 내 친구 병원이야. 너 멀쩡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안다고. 내 친구한테도 일부러 네가 미친 것 같다고 얘기하라고 시킨 거고.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이게 어디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 이거 저리 안 치워? 라며 본인 입으로 그동안의 일을 다 말하고 있는데 저는 주머니 안에 녹음된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술술 말해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다들 문제라는데 어머님은 알아주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라며 그동안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제 자식을 데려가려고 시댁집으로 갔어요. 근데 시댁에 가니 아니 웬 젊은 여자가 저희 아기를 돌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 누구냐고 하니 말로는 아기 돌봐주는 시터라고 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던 게 애를 돌본다는 여자가 풀메이크업에 향수까지 진하게 뿌렸고 옷차림마저
애를 돌보는 차림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너 누구냐고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시댁에서 살림살이 차려놓은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이것들이 전 모르게 상간녀랑 살림살이까지 차려놓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혼을 하고 나면 바로 재혼을 하려고 뒤에서 이딴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모함과 더불어 남편의 명백한 불륜까지 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둘도 없는 그 친구까지 의사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죠. 시아버지의 사업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준 부부라서 입장이 훨씬 난처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저에게 보내면서 제발 소송만큼은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원래 제 자리를 찾은 것뿐이라며 제가 하려던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절 찾아와 아가야, 이렇게 되면 끝이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져. 어차피 이 돈 너희 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라는 말에 저기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뒤에서 딴짓거리 하면서 남편놈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벌 좀 받아야 돼 하며 나가라고 했네요. 두 번 다시 돈 얘기하면서 사람 들먹이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 사업이 위태로워지자 시어머니와 남편놈을 끌고 와 제 앞에 싹싹 빌게 만들더군요. 잘못했다고 해. 그러게 멀쩡한 애를 왜 그렇게 만들어. 잘못했다 빌고 살려달라고 해. 그리고 이놈아 너도 빨리 네 와이프한테 싹싹 빌어. 얘 내가 마누라랑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지어 할 말이 없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라며 시어머니랑 남편놈에게 빨리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마지못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존심이 상했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얘 내가 이렇게 빌게. 내 인생에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 번만 살려다오. 흥? 이라는 말에 저 또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해드렸어요. 어머님, 불안하세요? 눈빛이 불안한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세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하죠. 하며 할 얘기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나 멀쩡하다. 난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다 풀자. 라고 하시길래 위험해 보이는데 그만 나가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신 눈빛이랑 태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빨리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몰아가는 일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마법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만 꿇고 있는 남편놈은 그냥 인간 같지 않고 짐승 같아 보여서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지 엄마라는 사람이 와이프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서 옳았구나 하며 저랑 이혼 후 같이 살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는 게 이게 사람이냐고요. 이딴 놈한테 난리치는 제 에너지가 아까워 당장 꺼지라고 했네요. 네 죄는 법원에서 밝히면 된다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위자료나 왕창 뜯어낼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이를 책임지고 살 생각이었고 그 다짐을 하니 그 인간들 아무리 난처하다고 애원해도 살려주고 싶지 않았죠. 돌팔이 의사도 찾아와 밥줄 끊어놓지 말라는데 자식령 끊은 인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아서 사는 꿈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이와 있는 지금은 다행스럽지만 덩그러니 저만 남은 기분이네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돌팔이 의사, 시댁 식구, 남편놈과 상간녀까지 모두 벌줄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싸울 수 있게 한 것도 전부 다 그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아직 남아있는 재판과 싸워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저와 제 아기를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제가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은 다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문자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얼굴 보고 말하자고 하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불안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언젠간 제 뇌를 멋대로 조종한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끝까지 잘 싸울 수 있게 많은 위로의 말들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